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늘 12월이 되면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의 201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런 정치권의 약속들이 지켜졌나요? 오히려 부동산을 비롯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민생 현안들이 아픈 가시로 자라난 한 해는 아니었을까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청이, 지금부터 장장 9시 반까지 2013년에 얽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절매거리 서울 홍대 앞에 마련된 심청포차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방치하고 있었네요. 먼저 패널분들 인사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청이와 함께 하실 세 분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럼 의원님 또.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인기인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라는 책을 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가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 하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우선 간략히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3년 한 해를. 집권 여당의 또 의원으로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집권 여당의 원내 또 지도부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가 굉장히 정신없이 화살처럼 지나간 한 해였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18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우리 한국에서 아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신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대통령이 많이 배출된 건 아닌데 그와 더불어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 하도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대통령께서 여성이 되시는 좀 반사이익을 봐서 기업체 임원 승진도 여성들이 대부분 부쩍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삼성의 기업 임원 승진에도 여성 비율이 엄청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면은 여성 리더십이 새롭게 부각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또 민주당 한정혜 의원님께서는 또 야당이다 보니까 또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2013년? 글쎄요, 2013년이 이제 저 개인으로 보면 의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뛴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해를 전체를 어쨌든 이렇게 통과하는 큰 단어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대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쪽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기 위해서 뛴 한 해가 2013년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상욱 시인께서는 지금 묘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이 두 분 정치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된 특별한 해였고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전한 직장인이 2013년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상욱 시인 주변에 보면은 정말 참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많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고개 네. 콕콕 찌르는 시들을 쓰시잖아요. 네네. 그거 길게도 안 쓰시고 두 줄씩 네. 쓰시고. 최근에 정치 상황을 두 줄로 표현하신다면? 최근의 정치 상황을요?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이렇게 두 줄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글에 가보면은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1000개씩 달리고 이럽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좀 절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진짜 그러면 방금 전에 한 시청자께서 2013년에 그 게시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내게 오직 남은 것은 빚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2013년 슬프게 한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저희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 앞에 마련된 심청포차로 가보겠습니다. 문소리 리포터. 네, 심청포차 앞에 나와 있는 문설입니다. LTE 현장 심청이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방송상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2013년 울컥울컥 올라오는 가슴 아픈 일들을 술 한잔 똑같이 함께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청포차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구경시켜드릴게요.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잘생기고 멋진 사장님이 함께하는 가게 되겠습니다.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네.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딱 사업장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은 30대 초반인데 네.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미소에 약간 행복한 미소가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 가게를 심청포차로 정해놓고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할까 합니다.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 저렴한 주대, 그리고 편한 공간, 뭐 등등.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2013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러 함께 시민들 여러분들도 오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오는지 오시는 방법 한번 소개해 주세요. 홍대 입구 지하철역 1번 출구 나오셔서요. 네. 쭉 직진하시면 사거리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우회전하셔서 올라오시면 청기야 예식장 골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뭐 밑에 자막 나갈 테니까요. 네. 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는 2013년이 과연 어땠을까? 예. 김용비 사장님의 2013년은 무슨 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약간 슬프게 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슬프게 하는 해. 그래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돈은 안 드시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슬프게 하는 해였을까요? 그냥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시행착오 겪다 보니 이래저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도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뭐 주류 뭐 세금 부분도 많이 오르고요. 네, 전기료 인상 뭐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은 안 좋다 보니까요. 그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진짜 세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안주나 뭐 술 종류나 그런 것도 돼야 되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거야 뭐 꼬박꼬박 불어나는 적금 통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마음도 부자가 되고 또 주머니도 두둑해져야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김용비 사장님처럼 2013 슬프고 싶은 해였던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함을 좀 같이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9시 반까지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함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안주 어떤 안주 있죠? 따끈따끈한 부산 오뎅탕이 있고요. 네. 뭐 일본 라면들도 있습니다. 네. 네, 언제나 오십시오. 정말 비 오는 날 국물 한 잔 쫙 들이키면 좋잖아요. 시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시 반까지 이곳 심청포차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시청자 의견도 또 함께 받고 있거든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청포차로 놀러 오세요. 네, 문소리 리포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2013년은 심청이와 함께해서 더욱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마음심 들을 청, 심청이는 그 이름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왔는데요. 심청이가 달려온 2013년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트위터에 심청이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뜬 연관 검색어가 효녀 심청이, 또 신청정 같은 것들이었고요.
다음으로는 SBS, CNBC 심청이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로는 우리 MC 이준석 씨의 이름도 보이고요. 심청이에 출연하셨던 분이죠. 선대인 씨와 그리고 3,300이라는 숫자도 눈에 띕니다. 심청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심청이가 방송된 시간을 분으로 환산해 봤더니요. 무려 3,300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심청이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총 261명이 전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남성의 비율이 62%를 차지했고요. 여성의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이 1.5배 정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요. 10대 남자의 전화 사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가장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30대 여자와 그리고 40대 남성분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심청이가 2013년 한 해 동안 다뤘던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회,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다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그리고 노인복지와 같은 굵직한 경제 문제부터 대형 병원, 또 주차 딱지처럼 생활 밀착형 현황까지 심청이는 마음을 다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심청이와 함께 나눌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그리고 다음 아고라, 트위터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세범이었습니다. 예, 오늘 심청포차 홍대로 가시면은 아마 저희가 돈 내나요? 예, 돈 저희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신나게 즐기시고 저희한테 또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올해 심청이 빅데이터 보셨는데요. 대한민국이 2013년을 돌아본다면 또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를지 저희가 또 한번 패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한 의원님부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번에 뽑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의례반란, 경제민주화. 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긴 국회의원이라면 전부 다 민생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이긴 한데 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주로 이제 대리점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그 노예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고 있는, 묻지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대리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남양유업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남양유업 LG U+로 대변되는 어쨌든 그런 그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서 어렵게, 사실 자영업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대기업의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약 같은 걸 체결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게 했던 것.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례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사실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도 심청이에서 그때 대리점 문제 다루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도 핸드폰 살 때마다 욕하고 이랬거든요. 뭐 소위 우리 비속어로 폰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분들도 뒤에 엄청나게 고달픈 사정이 있고 어떤 사연 보내주신 분은 결혼도 포기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됐다는 걸 듣고 꼭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 또 강 의원님은 키워드 하나 딱 꼽으신다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저희도 경제 민주화에 굉장히 또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저희는 좀 또 이제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많이 우리가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올해 사실 세수가 적게 거친 부분도 작년 경제 상황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권 여당으로서 전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실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입법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입법에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정기국회 동안에 입법이 하나도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야 막론하고 좀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좀 미뤄두고, 우리 하상호 시인께서는 아무래도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13년에. 네, 저는 2013년에도 여전히 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빅데이터도 나왔는데 10대 남자 학생들의 전화 사연이 가장 적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10대가 가장 치열한 인생의 그 시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나 그 학업에 바빠서 사실 5시, 6시, 7시 이때는 학원 가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유 없이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민생 중엔 학생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생활도 중요한 거잖아요. 민생만큼 학생도 중요한 건데 올해에도 역시 어김없이 수능이 끝나고 어떤 학생이 그 가슴 아픈 선택을 했고 또 지금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끔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대학 안 가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대학을 안 가도 꿈을 이룰 수는 있는데 정말 로또 같다. 그런 삶은 로또와 같은 거니까 솔직한 말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꿔주지 못하는 어른이라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사연도 우리가 지금 뭐 민생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도 많이 좀 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또는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짓말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거짓말 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사회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네. 시각은 굉장히 그 기성세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특히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게 직무급제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각 직무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의 체계를 조금 조정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고학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고 시작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직무급제가 아니라. 그래서 직업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데 기존의 채용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객관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게 가장 큰 잣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깰 수 있는 어떤 장치들 또는 깰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이런 저변의 좀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우선 교육이 테마로 등장했으니까 한번 여쭙고 지나고 싶은데 이게 네. 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네. 스펙 초월이라는 게 네. 어떻게 또 구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들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많이 집중했던 거는 기업들에게 채용 시스템을 스스로 좀 변화하기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존의 기업들은 뽑고 나면 뽑은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자면은 뽑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서류에 의한 심사를 계속했고 그리고 굉장히 같은 부류의 거의 그 모형 찍듯이 벽돌 찍듯이 찍은 인재들을 채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채용 시스템을 좀 변화를 주면 좀 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인력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초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기업들 면담을 하니까 이제 모 기업에서는 10% 정도는 굉장히 스펙이나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아주 독특한 인재를 뽑는다든가 이런 전략을 올해 기업 채용 바람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사람을 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하이 스펙과 높은 스펙만 뽑아가지고 직무에 넘는 능력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올해도 역시 대학 진학을 하면서 방금 우리 작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부모들 쪽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것보다는 특성화하거나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권유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채용이 돼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채용된 사람은 몇 급에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직장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몇 급에서 시작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한 4년을 공부를 더 했으니까 호봉 차원에서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직급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규 채용이니까. 근데 애초에 채용을 할 때 고졸은 7급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졸은 뭐 5급으로 채용하고 이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7급에서 5급이 되기까지는 그냥 4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채용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그렇죠. 주자는 시스템의 게 변화가 바로 그런 것도 같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의 이견이 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아마 이쪽으로는 뭐 이견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합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거고요. 저한테는
2013년이라는 한 해가 이제 현장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표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현장 사정을 많이 들어보고 이러니까 심청이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청이가 뽑은 2013년을 스프게 한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환자를 봉으로 하는 대형 병원의 불편한 진실.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밥도 드리고. 우리는 이제 한 달에 70. 양육이고. 아무래도 밥이 다 들어있으면 힘들지. 당신의 육감이 아예 항암이고, 안 잡았죠. 해주는 것도 우리 말하고 얘기했어. 그럼 병원에 있으면 실비연하게 돈 다 나오는. 그래서 이런 밤이 생긴 거야. 하지만 어렵게 병실을 잡은 환자도 병원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놀래네. 괜찮아 이제 왜? 이제 괜찮아.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손영준 군. 괜찮아 엄마 있어. 왜? 왜 갑자기 왜 그래? 다리 고치려고 온 애가 지금 식물인간 돼 있어요. 그것도 7년 동안 나는 내 자식을 딱 사기당했어요. 보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영준 군의 어머니는 마취 과장이 직접 시술하는 선택 진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리 고치려고 온 애가 지금 식물인간 돼 있어요. 그것도 7년 동안 나는 내 자식을 딱 사기당했어요. 한다고 한 사람 선택진료 해가지고 이런 결과 나왔으면 내가 누굴 원망해요. 네. 원망할 데가 없죠. 환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짐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병원비 부담입니다. 호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에 신경이 발달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못하는 아기입니다. 결국 몸 밖으로 장을 꺼내 인위적으로 배변을 돕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대장하고요, 소장하고 그 장기 운동하는 세포가 죽어서 이게 잘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 수술도 지금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진이의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호진이의 가족. 하지만 그 어디에도 호진이는 없었습니다. 우유가 먹어서 더해요. 물과 먹으면 더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했지 어디서 그다음에 기도했어. 하느님 우리 딸 가면 계속해서 힘들면 빨리 가져와 주세요. 엄마 나 지금 간다. 울지 마요. 죽었을 때는 이제 내가 잘 가라 미안하다 딱 그것밖에 얘기를 못했지만은 아유 참 속상하더라고요. 예. 지난 8월 호진이의 수술을 위해 일부러 이사를 왔다는 가족들. 그런데 어쩌다 아이를 잃게 된 걸까요? 저 강릉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거기서 응급실로 들어갔죠. 주치의가 와서 호진이는 입원을 못한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도 여기서 치료를 못하니까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강릉 아산병원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호진이가 장기 이식 그걸 성공을 해도 살 가망성이 없다.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는 앞이 안 보이죠? 나는 살려고 이건 데리고 왔지 나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치료 거부도 당하고. 근데 제가 그런 큰 산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혼자서.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아픈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나한테 그냥 태어나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태어나가지고 참 너무
고통은 나보다 우리 호진이가 고통이 더 심했겠지. 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데 지난 8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시던 아버님의 그 사연을 듣고 저희가 참 안타까웠었는데 끝내 저희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또 한 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심청이가 선정한 2013년을 슬프게 한 현장,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을 속속이 들여다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문제라든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정우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일단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연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 정도로 아픈 사연이었고 사실 병원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 병원을 가까이 둬야 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가장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누군가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뭐 4대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 관련 부분에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 의료 공약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방금 방송에 나온 호진이 같은 경우는 우선 4대 중증 질환에 속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병원의 진료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직까지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서야 모든 병을 다 완치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 입장이라면은 부모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최선을 다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스스로도 유한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그런 그게 실제 그 병원 시스템하고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강릉 병원에서 다시 서울병원으로 왔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병원에서 치료가 안 될 일이면 이송 자체도 처음부터 안 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전혀 치료는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에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4대 중증 질환이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들 중에서 좀 많은 다수에 해당되긴 한데 또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은 또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점점 시스템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런 부분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의료계에 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수가제 적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뭐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것도 일단 있고. 포괄수가는 적용을 하고요. 예. 그 수가를 좀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료계의 반응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과잉 진료를 하거든요. 아까 선택 진료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고 인식까지 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포괄수가를 일단은 정리라 포괄수가에 해당되는 병명도 점점 좀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 수가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가가 이건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픈 거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게 가정의 문제로 둘 것인가. 아픈 사람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가가 어쨌든 애도 키워준다라고까지 하면서 아픈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치료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공의료가 OECD하고 비교해보면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는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우고 해서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저렇게 의료 거부라든지 진료 거부 상황은 나타나지 않게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여당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지금 그 4대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택 진료비라든지 상급 그 병실 이용비라든지 또는 간병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에 계속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부자 감세 철회하자고. 그거 나오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 철회하시자고. 이거는 마의 그거 같은 거라 블랙홀 같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가면 원래 당장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전체 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 뭐 조세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것은 뭐 솔직히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친 조세가 정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집행되도록 원하는 것은 또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한 3만 5천 불 될 때 네.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복지와 관련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세 문제를 그렇게 밀린 숙제를 자꾸 피해 나간다라고 해서 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조세 개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세 부분도 사실 2010년 작년에 바로 그 소득 상위 그 1억 5천만 원 이상에는 38%로 또 증세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정세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세수 효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사실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